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관련 파문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황 수석은 자진 사퇴하고 이 대사는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건지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논란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종섭 호주 대사건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언론에서도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단독 보도하면서 좀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보도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차 공판 나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왜 갑작스럽게 호주 대사 임명하고 신임장도 정식 신임장이 아니라 사본 신임장 가져가고 또 갑자기 있다가 저렇게 갑자기 귀국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동운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해서는 너무 옹호하거나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더라도 야당의 공세가 잦아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총선에 자신들의 주요한 호재로서 이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총선 끝날 때까지 상당히 좀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섭 대사 임명 소식이 나오자마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 예상이 그대로 사실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대통령실에서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종섭 대사를 뭐 호주로 빼돌리는 거야? 이런 이제 의심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서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 소환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지금 소환 조사할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때 수사했던 거나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장일 때 법무부 장관일 때 야권 수사했던 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 그 선거법 위반 수사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고발 사건 들어가고 난 지 5개월 만에 수사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공수처가 무슨 언론과 짜고 공작을 펴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 국민들이 이게 동일한 잣대로 같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이, 그러니까 호주 대사가 만약에 이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의 정점이었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소환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정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지금 다 국민의힘 단수공천 받아가지고 지금 총선 후보로 뛰고 있어요. 소환조사 응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고 압수물 분석도 다 안 끝났는데 어떻게 나를 조사하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과거 작년에 송영길 전 대표 소환조사했을 때 아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자진 출석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조사할 타이밍이 되면 부를 테니까 그때 오라. 그러면서 검찰 청사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거 이용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 논리 그대로 갔다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할 준비되고 소환할 준비되면 그때 부르겠다고 하는데 굳이 들어와서 총선 이후에 나갈지 언제 나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빨리 조사하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수사에 외압을 가하겠다. 부실한 수사를 하라. 이런 메시지로밖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관련 논란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논란이 쉽게 지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면 이 전 장관, 이 대사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연이어 나오고 있거든요. 총선 전까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여당의 후보들은 지역을 다녀보면은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좀 철회하고 있고 관심을 좀 멀게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총선에서 우리가 당선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들의 지지를 상당히 하락하게 만드는 이종섭 호주 대사건과 관련해서는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를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퇴시킨다고 하면 이 사건이 또한 이 논란이 잦아들 것이냐, 네.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 사퇴시킨다면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내가 어떠한 나를 보호하고 어떤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또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퇴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이 문제가 여권 내부에서부터 논란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국민적 관심사로 계속 언급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왜 소환 조사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공수처법에는요, 그런 것들을 의견을 개진하거나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도 언급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여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어제 이 당정 갈등 그 국면은 일단 그 수습해가는, 봉합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 본인이, 대사 본인이 이 사퇴를 하더라도 과연 이 관련 의구심이 해소가 될 것인가? 저 이런 이제 별개의 또 문제가 있고요. 또 현실적이지도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반응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여론조사로 그대로 그냥 사실을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그 자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부당하다고 보고 수사 축소 외압을 넣거나 뭐 이런 것, 대통령한테까지 수사에 어떤 칼날이 향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 의도로 비추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거보다는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갔냐면, 윤 대통령은 뭘 결정하거나 할 때 항상 이런 식이야. 뭔가 얘기 나오고 누군가가 이걸 반대하거나 하면 격노하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걸 수습하는 과정도 이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여권에 있는 후보들도 아마 제가 볼 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2개월 남짓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만들면서 사실 그걸 없애는 작업들을 해온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지지도라든가 국민적 기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돌리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에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해오긴 했지만 선거 막바지에 오면서 새로운 뭔가를 기대하는 국민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한동훈 약발이 떨어진 측면이 하나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이종석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대처하는 것,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관한 문제에서 경질이 아니라 그냥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독선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 확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큰 실망감으로 다시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공들여서 몇 개월 동안 만들어왔던 여권의 선거 전략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다시 정권 심판론 쪽에 기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것뿐만이냐? 이 비례대표를 둘러싸고 또 이제 이 여권 내 갈등 불거졌습니다만, 어제 이철규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 명단 두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동훈 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측과 양측이
비판하고 재반박하고 정말 그야말로 이제 정면 충돌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물론 이제 밤에 비례대표 명단을 재조정해서 발표하긴 했죠. 호남 인사와 당직자 출신을 이제 당선권 내로 다시 이제 조정한 명단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어떻게 좀 봉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봉합이 됐다고 봐야죠. 더 이상 뭐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논쟁을 해봤자 뭐 바뀔 가능성도 없고요. 네. 바꿀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규 공관위원이 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역사의 기록을 좀 남겨두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몇 분들을 챙기려고 했지만 어쨌든 못 챙겼다. 그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철규 공관위원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본인이 이제 지역구 가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제기할 측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또한 옹호를 하려고 하는 측도 이제 없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선거운동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와 관련된 논란은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런데 좀 논란의 이제 중심에 있었던 양측의 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라고 이제 꼽히는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끝내 이 본인이 일단 후보를 사퇴를 했죠. 네. 예. 그래서 또 이 명단에도 이제 빠지고 그랬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민생특보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예. 대통령실에 뭐 비례 그 순번 발표하기 10분 전에 통보를 했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대통령이 그거 비례 순번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고요. 이게 지금 이철규 의원 개인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공천 문제부터 계속 쌓여왔던 앙금이 이제 이 문제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김경률 사천 논란 그리고 이른바 유난 1차 갈등이 있었을 때 양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하는 것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진 게 아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여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저는 던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황상무 두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났을 때에도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는 그거였거든요. 가장 밑바탕에 공천 문제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이른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나 아니면 뭐 수행단장을 했다고 하는 이용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겨누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 이런 것에서 오히려 더 격분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이종섭 대사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과정까지도 그것도 결국은 토끼모리식으로 여건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형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난 갈등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게 오늘 모 신문이 보수신문이 보도한 표현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비례 순번을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를 승리를 하든 아니면 패배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당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우리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최근 며칠 동안의 이러한 그 여권 내 갈등 상황 이거를 좀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뭐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 제치고 후보가 된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이제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여성 단체들도 이제 사과하라 이렇게 나서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수진 변호사가 과연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살인자도 변호사를 뭐 이용을 하거나 변호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변호사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공정한 것이고 무엇이 상식적인 것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스스로를 인권 변호사라고 자칭 소개를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이, 아주 현란한 말로 변호한 것이 그게 인권 변호사가 할 일입니까? 조수진 변호사는 스스로를 노동 변호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임금 체불업자를 변호한 것이 과연 노동 변호사가 할 일입니까? 좋습니다. 변호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동 성범죄자를 옹호하고 임금 체불업자를 옹호한 그러한 판단과 생각을 갖고 법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수진 변호사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조수진 변호사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이걸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은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 파렴치한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과거 이재명 대표 그 형사사건 변호 문제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변호사는 그러면은 사실은 형사사건을 맡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변호인의 조력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거는 그 피의자의 조력권이 있다고 하는 거, 변호인이 그걸 변호할 수 있는, 변호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요. 형사사건은 대부분이 폭행을 하거나 강간, 살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런 경우일 때 과연 그런 사건을 절대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정치인이 될 사람은 애초부터 그런 사건을 맡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수진 변호사가 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런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명확한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누구는 정의롭고 누구는 정의롭지 않다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유권자 중에서도 이를테면 여성 유권자들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좀 주목되는 그 지점이고, 이게 강북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접한 지역구라든가 서울 수도권의 민심에 이런 부분은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속 계십니까? 반복되는 말이지만 선거 유불리로 이 문제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동 성범죄자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정치할 사람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저분은 정치에서도 아동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법안을 만들고 임금 체불업자를 옹호하고 방어하고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 겁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를 망가뜨렸는지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강북을의 경선에서 이겼다고 했을 때 유시민 이사장과 나눈 얘기, 길거리에서 배지를 주웠다. 이렇게 배지에 대한 무게를 가볍게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출마하는 강북을에서 본인이 투표도 못해요. 이렇게 준비 안 된 그러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차피 출마할 것이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스럽다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층 위에 올라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는 정의로와라고 물어볼 때 저도 사실 답변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층 위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항상 내가 정의로운 변호사여야 해라고 하면 그런 사건을 골라서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그런 사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형사 범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결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미리 골라낼 수는 있는 걸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런 사건 맡았는데 그걸 아동 성범죄자를 맡았어. 범죄자를 변호했어라고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게 전적인 모든 기준이 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기준을 세울 때 우리가 굉장히 한 부분만 보고 기준을 세우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성환 평론가님이 너무 관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자칭 얘기하면 안 돼요. 노동 변호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노동자, 약자, 정말 임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야 한다니까요. 본인이 인권 변호사라면요. 아동 성범죄 피해를 당한 그분들을 변호했어야 해요. 그래야 이분이 정치할 자격이 있는 거지. 가해자들을 변호해놓고 스스로 어떻게 인권 노동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저는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달림의 변화를 줄 가능성도 대단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유권자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소식도 있었죠. 코일 논란으로 민주당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무소속인데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 복당 수순을 밟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비례 대표 이 투표 용지에서 맨 윗칸을 받으려면은 김남국 의원이 필요했던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의석수로만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미래당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연합하고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똑같으니까요. 널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더 비례 순번에서 최소한 3번을 받기 위해서라면 의원이 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소속인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뒷 배경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따른 그런 것을 가지고 유추해 볼 때는 김남국 의원 보고 의석 한석을 늘려달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본인 스스로 한 상황이고 지금 공천을 받지도 못했고 비례 순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입당을 해서 정치를 또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뭐 이거는 다 모든 위성 정당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지만 의원권 주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실 논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가 민주당 위성 정당에 다시 또 복당하는 형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이건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선 정치를 안 하겠다고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정치하는 건 자유이긴 하겠지만 글쎄요. 민주당 당적으로 정치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국혁신당, 네.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사이에 좀 신경전이랄까, 뭔가 좀 묘한 그런 그 기류도 좀 감지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또 주목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그 연설 내용을 보면, 발언 내용을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센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듯한 그런 언론들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런 것을 또 넘어서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제 범야권 그 200석을 총선에서 확보해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본인들이 이제 선거 유리해지니까 좀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한 2주 전쯤에는 조국 전 장관과 만나가지고 같이 뭐 연대합시다라고 악수도 하고 같이 웃으면서 사진도 찍었지만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정당이 상당히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들은 10번 이후에 민주당 출신들,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들이 10번 이후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고요.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민주당의 기반, 나 이재명이 대권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호남이 조국에게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표현하면 다음번 대선이나 진보 진영의 정치 지도자의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견제까지도 이러한 발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이 일종의 선명성 경쟁 그리고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역시 중도층이라든가
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